오전 9시 지하철 2호선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지만 아무도 서로 쳐다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경수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하철 끝쪽에 있는 노약자를 위한 노약자석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약 50여 년 전에 생겼던 큰 상처 때문에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다행히 노약자석에는 자리가 하나 있군. 오경수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려 하자 한 자리 남아있던 노약자석에는 갑자기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며 그 자리를 차지해 앉아버린 채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의 목과 어깨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과격한 문신이 가득 있었고 팔뚝에는 뱀 문신이 그려진 건달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귀걸이와 목걸이를 몇 개씩이나 차고 있었으며 특히 날카로운 눈썹과 눈 그리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일부러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어팟을 귀에 꽂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팠던 오경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노약자를 위한 노약자석입니다. 자리 좀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빠진 이 젊은 남자는 귀에 끼고 있던 에어팟을 빼고 상당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오경수 할아버지를 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보세요. 그러자 오경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읍소하듯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른쪽 다리에 뼈가 시려왔고 점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비웃듯이 오경수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건달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답도 없는 노인네야. 내가 왜 당신을 위해 비켜줘야 하는 거냐? 이 자리는 그냥 아무나 먼저 와서 앉으면 장땡인 거야. 다리가 쳐 아프면 지하철을 타지 말고 택시를 부르든 아니면 자식을 불러서 데리러 오라고 하던가.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야. 당신이 나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유세 떠는 거냐? 오경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차 어두워지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40여 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인간성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죄수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도 존중과 존엄을 잃지 않고 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대중교통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오경수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서 있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남자는 더욱 짜증이 난 얼굴로 왜 자신에게만 자리를 요구하는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이 상황에 쏠리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죠. 죄수들보다 못한 세상이라며 오경수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을 죄수 취급한다며 벌떡 일어납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그의 앞에서 오경수 할아버지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기만 하죠. 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오경수 할아버지의 깡마른 목덜미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승객들은 숨을 죽입니다. 오경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공포가 번쩍이는 그 순간 다음 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할아버지가 들어섭니다. 깔끔한 밤색 양복에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딱 봐도 80대로 보이는 노신사. 그의 걸음걸이에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위엄이 흐릅니다. 그의 이름은 박대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지하철 안의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굳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봐, 노인네야. 한 대 맞고 싶지 않으면 저리 꺼져. 건달이 오경수 할아버지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소리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가르쳐 줄까? 그 순간 박대환 할아버지가 한마디 던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손을 놓게, 젊은 양반.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목소리에 깃든 위엄은 지하철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건달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박대환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어쭈? 이거 봐라. 이 할아버지는 더 늙었네. 딱 봐도 80살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왜 이 일에 끼어들어? 할아버지도 같이 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참견 말고 가만히 계세요. 박대환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점차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게 바뀌면서 그는 빠르게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복 단추를 풉니다. 건달은 쩔뚝거리는 오경수 할아버지를 밀치고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돌진합니다. 건달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집니다. 박대환 할아버지의 몸이 마치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건달의 공격을 완벽하게 비켜냅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건달의 주먹이 허공을 치는 순간 박대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탁탁탁. 건조한 타격음과 함께 건달의 손목이 박대환 할아버지의 소나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확한 집중 타격 기술. 건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악,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요. 비명소리가 함께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평범한 80대의 노인처럼 보였던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무술의 대가처럼 변신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하철 칸 반대편에 있던 건달의 친구 2명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이미 붙잡고 있던 건달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으로 나머지 건달들의 공격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건달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손바닥 하나로 그 주먹을 낚아채더니 상대의 힘을 그대로 이용해 회전시킵니다. 그 여세를 몸을 틀어 두 번째 건달의 발차기를 피하고 동시에 첫 번째 건달을 들어 올립니다. 80대 노인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든 승객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2명의 건달들도 지하철 좌석에 나란히 쓰러집니다. 건달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박대환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복주름을 정리합니다. 그의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그는 오경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오경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눈물은 굴욕감에서 안도감으로 바뀌는 감정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건달들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부끄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은 공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지하철 안의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승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승객들은 건달들이 무서워서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정의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와 오경수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습니다. 두 노인의 모습이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합니다. 나이 먹은 우리 같은 노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죠. 젊은 건달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건달이 용기를 내어 두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하철 사건 이후로 두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기다리는 관계가 되었죠. 오전 9시 2호선 지하철 세 번째 칸. 그들만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입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며 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오경수 할아버지는 67세이고 박대환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둘 사이에는 15살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깊은 우정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경수 할아버지는 박대환 할아버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나이 차이를 내세워 종종 응석도 부리고 형님이라 부르며 친근함을 표현합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사겠다고 주장하자 박대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환이 형님,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요. 지난번에 형님이 사줬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죠. 그럴 필요 없다. 경수야, 돈 많은 독신 노인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오? 이 말에 오경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집니다. 2달 넘게 거의 매일 만났지만 박대환 할아버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어봅니다. 형님, 결혼 안 하셨어요? 박대환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흐려집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평생 혼자 살았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신의 직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체념이 묻어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의 호기심은 더욱 커집니다. 박대환 할아버지가 과거에 군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대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오히려 화제를 돌립니다. 자네는 어떤가? 의사로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가정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경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딸 하나를 키웠고 지금은 그 딸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잠시 딸 자랑을 이어가던 오경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주위를 둘러본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형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형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대환 할아버지는 동생 오경수 할아버지의 변화된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지하철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흐르는 가운데 오경수 할아버지는 51년 전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저는 사실 51년 전에 북한에서 탈출했어요. 박대환 할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커집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주 어린 시절 김일성 대학 물리학 교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아왔던 이야기부터 남한으로 넘어오기까지의 숨막히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올 때 자신을 구해주었던 국정원 비밀요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경수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벌써 51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듯합니다. 저를 구해주었던 그 사람은 자신을 대한민국 특수부대 군인이라고 소속만 얘기해 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 소속이었고 아마도 중앙정보본부 소속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소위 북한 공작원 같은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선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박사이자 교수였는데 북한 몰래 남한으로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대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움켜쥐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바뀔 정도로 긴장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대환이 형님, 저는 정말 평생 그분을 찾고 싶었어요. 결국 내 목숨을 구해주는 인이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을 찾고 다녔죠. 형님께서 과거에 특수부대였으면 혹시라도 나를 구해준 그 은인을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박대환 할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51년 전 1974년 그때구나. 박대환 할아버지가 혼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감돕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박대환 할아버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짚어냅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여기서 내려야겠어. 급한 약속이 생각났네. 박대환 할아버지가 급한 듯이 말을 하며 빠르게 자리를 일어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가 당황해합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박대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경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꽉 쥡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보여주었던 박대환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은 오경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두 노인은 어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지하철 세 번째 마지막 칸에서 9시에 평소처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경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2호선 대림역이 다가왔습니다. 바람도 쐴 겸 박대환 할아버지는 함께 내렸고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이야기하며 걷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환이 형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오경수 할아버지가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었기에 박대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항상 지나칠 만큼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지하철을 타며 정이 들었고, 게다가 동생 오경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네. 함께 저녁 먹으시게.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늦은 오후, 그들은 오경수 할아버지의 집에서 여유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환이 형님,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대환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경수 동생, 나도 혼자 살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아, 맞아요. 형님. 형님은 결혼 안 했다고 했었죠. 외롭겠어요. 형, 편하게 계시고 일단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젊은 오경수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낮은 산턱과 소박하고도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오경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박대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신의주구나. 맞아, 신의주가 맞네. 신의주 근처의 마을 사진을 보며 박대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갑자기 오경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박대환 할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어떻게 이 마을을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이 탈출한 마을입니다. 이 사진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께서 사진 속 신의주를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형님. 동생 오경수 할아버지의 말에 박대환 할아버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경수야, 내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봤는데 이 사진 속 지형이 특이해서 본 것뿐이야. 하지만 오경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박대환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분명 신의주라고 작지만 명확하게 속삭이셨습니다. 게다가 이 마을은 신의주라고 표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야, 가족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딸도 참 이쁘게 생겼네. 오경수 할아버지는 박대환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좀 더 사진이 있어요, 형님. 박대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북한에서 오정한 박사와 그의 가족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어린 오경수와 함께 찍은 모습, 그리고 몇 없는 가족 사진들. 박대환 할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보며 당황하면서도 알 수 없는 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경수 할아버지는 박대환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눈치챘는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형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박대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래, 지도에서 본 것 같아서 말한 거다. 내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기 때문에 나온 호기심이었을 뿐이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형님.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님, 한잔 하시겠어요? 오경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차 한잔 하자. 저녁 식사는 정말 고맙구나, 경수야. 오경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오경수 할아버지는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환이 형님,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말인데요, 형님. 박대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탈출 이야기. 그게 더 할 말이 있니? 네, 대환 형님. 사실 저는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군인은 분명 왼손 새끼손가락에 2cm 가량의 깊은 흉터가 있어요. 왜냐면 저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였거든요. 그 순간 박대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바지 속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를 구해준 그 은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있으니 더욱 찾기가 수월할 것 같구나, 경수야. 네, 형님.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박대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 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경수 동생, 미안해. 내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 괜찮아요, 형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휴지를 찾으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오경수 할아버지가 먼저 휴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휴지를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오경수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박대환 할아버지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 2cm가량의 상당히 깊게 패인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경수 할아버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대환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나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의 신의주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의 깊은 흉터까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똑같았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오경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그 손가락의 흉터는 무엇입니까, 형님? 박대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아주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이 시계 안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박대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그 손목시계를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대환이 형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오경수 할아버지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51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의주 근처 마을을 사는 것부터 새끼손가락의 깊은 흉터, 그리고 이 낡은 시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박대환 할아버지의 눈빛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국정원 요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물론 그 속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저만큼은 지켜주셨던 그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역시 북한군의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박대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구해주신 그 국정원 요원이 맞으신가요? 박대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경수야. 내가 바로 너가 말했던 그 국정원 요원이 맞다. 50년이 넘도록 비밀로 해왔던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지하철에서 알기 전부터도 이미 수십 년간 제 목숨을 구해준 형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미안하구나, 경수야. 1급 비밀 작전이었고, 사실 그땐 국정원 요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나는 북파공작원이었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외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른다. 당시 경제부 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장관과 같은 그 어떤 국가요직의 고위직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 게다가 이것을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 박대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이것은 51년 전 오경수 할아버지를 살려준 당시 박대환 할아버지가 너무나 어렸던 16살의 오경수에게 마지막 선물로 건네준 시계입니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경수야. 박대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꺼냅니다. 두 시계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박대환 할아버지의 자초지종을 듣는 순간 오경수 할아버지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갑니다. 특히 북한 탈출을 시도했던 아찔한 당시 상황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간은 5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74년 북한의 한 비밀 연구소 화학수소 핵개발의 핵심 인물인 오정환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북한 정권의 무기로 쓰이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에 비밀리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아버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당시 16살이었던 오경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정환 박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라, 경수야. 남한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다.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거야. 그날 밤 한 남자가 그들의 숙소에 나타납니다.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나이. 그가 바로 중앙정보부 요원이자 소위 북한 공작원으로 불리우는 박대환 요원이었습니다. 오정환 박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어둠을 틈타 그들은 비밀 탈출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오정환 박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가장 어린 오경수를 데리고 북파 공작원 박대환은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들의 탈출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엎드려요! 박대환이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정환 박사와 그의 아내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피가 눈 위에 붉게 번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16살의 아직은 너무 어린 오경수가 비명을 지르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대환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오경수를 끌어안고 달립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그중 하나가 오경수의 왼쪽 무릎을 관통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오경수를 들쳐업고 박대환은 계속 달립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철조망입니다. 박대환은 오른손으로 철조망을 잡은 후 오경수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때 날카로운 철조망이 박대환의 왼쪽 손목을 깊게 베어 약 2cm가량의 깊게 패인 상처를 남깁니다. 기억해라. 넌 이제 혼자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박대환은 오경수에게 자신의 국방시계를 건넵니다. 이걸 갖고 있어라. 이것은 내가 대통령에게 받았던 쌍둥이 국방 시계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걸로 분명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간신히 남한 영토로 넘어옵니다. 오경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를 구해준 북파 공작원의 얼굴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네의 아버지는 남한으로 오면서 중요한 핵 개발 정보를 가져왔어. 그것은 우리 남한의 핵 방어 시스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지. 자네의 부모님은 우리 남한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야. 그러면서 박대환 할아버지는 항상 몸속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오경수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오정환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분이야.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지. 그런데 자네도 알겠지만 당시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어. 그러면서 박대환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정환 박사님은 남한으로 망명을 신청하면서 나를 먼저 잠시 만났을 때 이 유언을 써서 내게 맡기셨지. 혹시나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때가 되었을 때 꼭 내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지. 그 이후 나도 자네를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언을 내가 간직하며 항상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왜 그토록 연구에 매달렸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우리 북한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외치기엔 북한은 너무 극단적인 공산주의로 와버렸어. 우리는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남한으로 가야 해. 하지만 남한 역시 자주국방을 하며
미국의 도움 없이 독립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한은 늘 약자였다. 그러나 내가 북한에서 개발했던 이 과학기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혹여나 내가 잘못된다면 아버지로서 북한이 아닌 결국 남한에 충성해야겠다는 이 마음만은 너가 알기를 바란다. 박대환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정환 박사님은 결국 남한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아무도 그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았지.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더더욱 말이야. 나 역시 이 비밀을 간직한 채 수많은 밤을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경수야. 오정환 박사의 아들, 너에게 이 유언을 전해줘야겠구나.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1년 동안 이어진 운명의 끈이 마침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형님, 사실 북한을 탈출한 그날 이후 어렸던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대환이 형님께서 저를 구해주었던 것처럼요. 박대환 할아버지는 오경수의 어깨를 꽉 붙잡습니다. 자네는 잘 살아왔어. 자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실이 밝혀진 후 오경수 할아버지와 박대환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지하철 친구가 아닌 51년의 인연으로 맺어진 운명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인생을 나눕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형님이라 부르며 박대환 할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두 노인은 이날도 어김없이 만나서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가 의학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박대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왼쪽 가슴을 움켜쥡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대환이 형님. 오경수가 놀라서 외칩니다. 박대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오경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 의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납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119에 전화하고 몇 분 후 구급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 박대환은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오경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1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알을 맞고도 달렸던 젊은 첩보요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침내 주치의가 다가옵니다. CT스캔과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근처에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총상의 잔해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동하면서 심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만 80대의 환자 나이를 고려했을 때 특히나 총알 파편의 위치를 고려하면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경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51년 전의 총알 파편.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맞았던 그 총알이 지금 박대환 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칩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주치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40년간 교도소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응급 상황에서의 수술 경험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51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병원 윤리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의 과거 의료 경력과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 결국 그가 직접 주도하는 수술팀이 꾸려집니다. 병원의 젊은 심장외과 의사들이 보조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 오경수 할아버지는 마취된 박대환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요. 이번엔 제가 형을 반드시 구할 겁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 총알 파편이 심장 근처의 주요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단 1mm라도 잘못 건드리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수술이었습니다. 아직 의사로서 건재하다고는 하지만 60대 나이의 오경수 할아버지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러나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박대환 할아버지라는 생각에 그는 초인적인 집중력을 부여합니다. 모든 의료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눈앞에 51년 전 자신을 안고 총알 속을 뚫고 달리던 젊은 박대환의 모습이 스칩니다. 오경수 할아버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인연의 무게가 그의 손을 안정시키고 그는 마침내 심장을 위협하던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장장 9시간의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술실을 나서는 오경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박대환 할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얽혀 있던 51년 된 총알 파편입니다. 회복실에서 박대환 할아버지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곁에 앉아 있는 오경수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경수야, 내가 눈을 뜬 것을 보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구나. 고맙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님께서 51년 전에 나를 구했듯이 이번엔 내가 형님을 구했어요. 박대환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약해진 손으로 오경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51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의 무게를 함께 느낍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은인을 구한 생명. 운명이라는 실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엮어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빚을 갚은 셈이네. 박대환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을 건넵니다. 오경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두 노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51년 전 눈밭 위에 번졌던 붉은색처럼 강렬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빛깔로 빛나고 있습니다.